최근에 엔화 가치가 달러 가치에 비해 계속 많이 떨어졌죠. 이게 달러엔 그래프인데 최근 3년으로 보면 값이 꾸준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달러가 오르고 엔이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 4월에는 달러엔이 치솟아서 160을 넘어가니까 이때 일본은행이 환율에 개입을 한번 했죠. 그런데 문제는 개입 규모였어요. 2003년에도 일본은행이 한번 환율에 개입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비하면 훨씬 적은 규모였던 거죠. 일본은행은 왜 화끈하게 환율에 개입하지 못했을까? 일본은행의 개입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던 건 미국의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 엔화에 개입하기 4일 전에 미 재무부 장관 옐런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엔화 환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극히 조심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일본은행이 환율에 개입하는 게 미국이랑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건데요. 달러엔 환율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시작해서 일본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 얘기해 볼까 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그러면 엔화 가치는 언제쯤부터 올라가기 시작할지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까지 올랐냐? 금리 차이 때문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구체적으로 일본은 캐리 트레이드로 재테크를 하는 성향이 강해요. 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뭐냐? 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금리가 낮은 통화로 자금을 조달해서 금리가 높은 나라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일본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이 돈을 달러로 환전해서 고금리로 돈 벌겠다는 겁니다. 캐리 트레이드의 이론적 근거는 피셔의 자금이동설이에요. 화면 보시면 식이 하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투자를 하려는 나라의 수익률이 환율을 감안한 차입국 금리보다 높을 경우에 투자 대상국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일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일본은 기준금리가 엄청 낮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예금하지 않고 엔캐리 트레이드로 재테크를 하는 성향이 높다는 거예요. 일본인 투자자를 부를 때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일본에서 전통적으로 가정주부들이 저축과 투자를 전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이들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통칭은 하지만 저금리가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 일본 가정에서 유행하는 투자 패턴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이 와타나베 부인이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냐? 일본에서 연이자율 1%로 1000만엔을 대출해서 미국에 연이자율 5%인 1년 만기 저축 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양국 간 환율은 달러엔 13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000만엔을 달러로 환전하면 76,000불이겠죠. 이 76,000불로 미국에서 1년 정기예금을 하든지 단기 국채를 사면 대략 8만불이 나와요. 환율이 투자 시점과 같다면 8만불을 엔으로 환전해서 1050만엔을 받아요. 그런데 달러엔 환율이 130에서 150으로 오르면 숫자가 변합니다. 8만불로 1200만엔을 받을 수가 있어요. 훨씬 늘어났죠. 그리고 일본은 이자가 1%라고 했으니까 갚아야 할 돈은 1010만엔이에요. 그런데 1200만엔을 벌었으니까 이자를 갚아도 190만엔이 남는 거죠. 한마디로 이자율이 낮은 일본에서 빌린 엔화를 수익률이 높은 국가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을 노렸고 환율 이익까지 보게 된 거예요. 환전 비용 등 소소한 차이가 있지만 대략의 흐름은 이렇게 돌아가요. 달러엔 환율도 이런 식으로 오른 거예요. 작년 봄에, 그러니까 신임 일본은행 총재 취임 초기에 와타나베 부인은 간을 보고 있다가 해외로 자금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에다 총재가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강경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일본의 금리 인상이 당장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뭐든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집니다. 흔싸귀비. 엔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 투자에 나서니까 엔화는 흔해지고 달러는 귀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150을 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엔화가 너무 싸지면 일본은행이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엔화를 적정 수준으로 올리려고 개입을 해요. 단기적인 방법과 중장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단기적인 방법으로는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일본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어요. 어떻게 개입했는지 보기 전에 잠깐만 과거의 사건을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003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미국이 이라크랑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미국은 막대한 전쟁 비용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려면 달러를 찍어내야 됐어요.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낮아지겠죠. 이때 헤지펀드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달러가 약해지고 나서 일본 엔으로 돈이 몰려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팔아서 엔화 강세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환율이 달러당 117엔 수준이었는데 헤지펀드의 공격이 들어오고 나서 105엔까지 내려갔어요. 문제는 이때 일본은행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반격을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엔화를 미친듯이 투입을 했어요. 많은 날은 시간당 600억엔, 하루 1조 4,400억엔까지 투입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는 총 26조엔의 엔화 포탄이 쏟아져 내렸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때 일본은 가지고 있는 국채가 200조엔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만기가 짧은 100조엔을 팔아서 충분한 자금까지 확보해 놨어요. 앞에서 시장에 투입했던 26조엔 뿐 아니라 100조엔 이상도 쏟아버릴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은 건 일본 은행뿐이 아니죠. 헤지펀드들도 수조 달러를 가진 괴물이었어요.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달라요. 헤지펀드는 수백 개가 넘는 펀드들이 각자의 이익으로 움직이는 형태니까요. 헤지펀드들 간의 이심전심은 한번 삐끗하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일본은행의 엔화 투척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엔화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헤지펀드들이 엔화 강세에 실패한 거예요. 그 결과로 헤지펀드들은 줄줄이 도산해버렸어요. 일본은 앞서 자금을 확보하려고 매도한 미국 국채를 다시 사서 국고에 반환하고 상황은 종료가 됐고요. 이게 이름포 일본은행 대포 사건이고 이때 수천 개의 헤지펀드가 도산을 해버렸어요. 일본은행이 개입 징후를 보이면 헤지펀드들이 긴장을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상황은 과거랑은 반대예요. 엔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에 환율이 160을 넘어가니까 일본은행이 또 환율에 개입을 했어요. 과거의 사건을 빗대서 보면 일본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환율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죠.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개입 규모가 달랐어요. 4월에 일본의 개입 규모는 5조 5천억엔 정도인데 과거에 비하면 과감한 규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일본의 개입 규모가 생각보다 작았던 건 미국 재무장관 옐런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일본이 엔화에 개입하기 4일 전에 옐런의 발언이 블룸버그에 방송됐거든요. 여기서 옐런이 뭐라고 말했냐면 엔화 환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극히 조심해서 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아주 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만 개입하고 그럴 때 일본은 사전에 우리와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옐런은 왜 일본의 시장 개입을 막았을까요?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 잔고는 1조 3천억 달러, 약 200조엔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제대로 개입하려면 이 미국 국채를 팔아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팔면 어떻게 되죠? 미국 국채가 흔해져서 가격이 낮아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옐런은 지금 바이백을 하면서까지 국채 금리를 낮춰보려 하고 있어요. 투표 전 주가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대선을 감안하면 옐런은 대선 전까지 증시를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에요. 옐런 입장에서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옐런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헤지펀드들은 일본은행의 한계를 확인했어요.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헤지펀드들의 예상대로 일본은행은 5조 5천억엔 정도를 외환시장에 던지는 가벼운 개입만 하게 돼요. 일본은행이 옐런의 경고 때문에 과거의 일본은행 대포와는 다르게 세총 수준의 개입만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일본이 옐런의 압박으로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건데 일본은행이 어떻게 하면 엔화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요. 엔화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언급했듯이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 전까지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쉽지 않을 듯해요. 그럼 일본이 엔화를 강하게 만들려면 중장기적이고 간접적인 방법, 즉 금리를 올리는 방법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을 듯한 이유예요. 이미 시장은 이걸 예상하고 조금씩 반응하고 있기도 해요. 일본 국채 10년물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많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1%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의 한 줄 코멘트. 워낙 복잡한 원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환율을 예상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지만 7월쯤에 엔화 강세가 될 듯하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옐런이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